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여론의 음을 살펴보는 민심은 Y 시간입니다. 노정열 방송인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님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영식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뵀던 분인데 아니 예. 뭐 저희 노정현 선배님을 더 많이 뵀죠. 스포츠 그러니까 캐스팅도 잘하시고 아나운서신데 요즘에는 예. 시사 에디터가 되셨어요.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얘기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성남시장 시절에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체들한테 특혜를 준 혐의 받고 있는데 이 대표는 뭐 한 푼도 사익을 취한 건 없다. 용도 변경은 중앙정부가 한 것이다. 또다시 묻지마 기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의혹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이 5번째 아마 소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제1당, 2, 3당의 대표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도 있고 도의적 책임도 있지만 어떤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24만 7천 표라는 0.73%포인트라는 1%도 안 되는 갈림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근소한 차례로 갈릴 때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반대로 우리 투표권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보이냐면 초중고 후배들에게는 대한민국 어른들은 저렇게 딱 절반으로 나뉘었구나. 남북한이 나눈 거는 책으로만 알고 있지만 잘 모르죠. 네. 요즘에 옛날처럼 뭐 웅변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IMF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극단적 선택 또 거의 3년 반 가까이 일명 설거지로 대변되는 나라가 온통 쑥대밭이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영화 국가부도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사실 누군가는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네. 사실 사법적 판단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백현동 개발이든 어디 개발이든 사실 이 대표가 말한 대로 직접적인 금전적 수치가 있다면 그것은 실정법으로 단죄를 하되 예. 어떤 개발과 관련한 재량의 영역인데 지금 대선이 끝난 마당에 자꾸 이렇게 야당 대표를 5번째 소환을 해버리면 사안을 바꿔가면서 예, 묻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정리를 할 텐데 다음 대선이 끝나면 네. 이긴 쪽에서 진 쪽에 뭐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재량의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수사나 기소는 사실 완전히 유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것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3심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사실은 검찰 측에서는 언제든지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남용하면 안 된다. 너무 남용하는 것 아니겠느냐. 사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다음 대선 끝나고 나도요. 국민들이 화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여야가 갈라지고 진보 보수가 갈라지고 이렇게 갈등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통령이 북한에 승인 없이 가도 특별 권력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일반 국민은 그렇게 가면 감옥 갑니다.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여야 이렇게 1, 2등 정도 후보들이면 살림에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는데 검찰권을 동원해서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사실은 그 부활의 노래 중에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사실은 대선 끝나고 나서 거의 1년 반의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정치면에서 사라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뭐 사법 리스크다 검찰 리스크다 이제 양 진영에 나눠서 많이 싸웠는데 일단 오늘 뭐 검찰 출석하는 장면은 좀 대선 출정식 같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네, 그게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예고됐던 사실 그게 정상적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게 어느 정도 예고된 측면이었던 게 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도 했고 지지층에게 호소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오늘 시지프스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마 인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원한 형벌을 내가 받겠다. 바위를 몸으로 굴려서 산 정상까지 어떤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이제 끌고 가겠다라는 거 의지의 표현이고 예. 실제 많이 이제 여의도 정가에 뭐 보도가 되기 뭐 이제 종합적으로 취재가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파워가 당당하다고 합니다. 이제 어디 한번 나를 잡아가 봐라 이제 이런 애티튜드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예. 검찰로서도 아마 당분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게 백현동 의혹이라는 거는 제 관점에선 전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검찰 즉 대선 국면에서 등장했던 의혹이고 지금까지 보면은 1년 반 동안 검찰이 특수부 수사를 이렇게 길게 하나의 의혹을 가지고 불기소 기소 결정을 못했다는 것은 사실 좀 부끄러워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측면에서 검찰이 정치의 중심에 서지 않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은 검찰이 오히려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됨으로 인해서 예. 어떤 결정을 하든 검찰은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측면이 조금 안타깝다. 이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 잦은 검찰 출석 어떻게 볼까요? 또 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두 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입법부의 권력은 국민들이 미우나 고우나 잘하면 계속 3선, 4선, 다선으로 만들어주고요. 못하면 사실 비례든 지역구든 그다음에 잘립니다. 쉽게 말하면. 네. 그만큼 국민들이 물갈이할 수 있는 권력의 선순환의 가능성이 있고 선출 권력의 정당성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일반 공무원분들은 한갑대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공직사회 내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물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를 받겠지만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상 그럼 검찰 내부의 징계는 몇 건이나 있었는가? 검찰이 잘못하면 누가 징계를 하는가? 네. 그 사법부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역사에서 몇 번 판사나 검사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네. 다시 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버리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조인들끼리 서로 봐주네. 법조 카르텔처럼 이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법조인들의 네. 판단이겠지만 국민의 눈높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권력을 너무 남용하면 안 되고 수사권과 기소권은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는 칼인데 5번째 소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박 에디터가 말한 대로 지금 멈추기도 뻘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럼 6번, 7번, 9번 갈 겁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다음 정권이 그러면 6번, 7번 불러도 과도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구속영장을 친다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이런 것들을 판단받기 위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거니까 뭐 일반적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기소돼서 재판에 넘어간 다음에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당연히 일반적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직 야당 대표거든요. 예. 현직 야당 대표를 역사상 이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별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조차도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고요. 예. 뭐 인용이 된다면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구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상하기가 힘든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뒤에서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리자면 저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총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구를 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치적 부담을 검찰이 짊어지는 것을 넘어서 한동훈 장관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이 부담을 짊어져야 너무 되거든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총선까지 가는 게 국민의힘 정부 여당 측에서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실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재들도 있어서 일단 그걸 먼저 처음으로 언급을 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일단 뭐 민주당 대표를 계속하게 하시고 사실 뭐 돈봉투 의혹 관련돼서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의 일부 다른 의원들의 의혹으로 충분히 민주당의 어떤 대표 리더십 그리고 민주당 흔들기가 검찰 입장에선 가능하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제 관점에선 판단하기로는 영장 청구는 아직은 안 갈 것이다. 하더라도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지금 8월설, 10월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관점에선 총선 전까지 시간을 충분히 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의 좀 가정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사안을 좀 바라보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즉 대표직이 있어야 된다. 네. 이게 뭐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뭐랄까 오바스러운 표현 같고요. 다만 자신의 지지층 결집이나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의 어떤 기조 방향 이런 것들이 반정부 세력으로 문재인 정부를 규정해놓고 민주당을 규정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이념적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사실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게 도움이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실제 그 인용이 돼서 만약에 구치소에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아마 본인도 어떤 자신이 이 어떤 운신의 폭을 넓히기가 쉽지 않은 국면 나아갈 수 있다. 이제 이게 좀 해석이 오바스러울 수 있는데 예. 이런 해석들을 민주당 비명계에서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죠. 뭐 이제 그런 이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튼 정리하자면 구속영장 청구는 쉽지 않은 선택이고 어느 쪽이든 양쪽 다 파멸의 길로 흐르는 그런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그 같은 맥락에서 또 한 가지 짚어 드릴 점은 우리 헌정사상 지금 70여 년입니다. 엊그저께 이제 광복절도 78주년이었죠. 예. 무슨 말씀이냐면 박근혜 대통령 빼고는 다 남성분 대통령이었고 여성분 예. 대통령이 한 번 나오셨는데 어머니 아버님 혹은 장인 장모 중에서 실정법으로 구속이 돼서 감옥에 가신 경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일가 친척 경우에는 꽤 있었지만 그러면 사실 대선 때 제 성대모사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4만 7천 표 차이가 되면 본인들은 불복이라고 하겠지만 이거 뭐냐 24만 7천 표 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국민의 절반이 선택할 뻔한 사람을 자꾸 5번이나 소환을 하느냐. 예. 그러면 본인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발언이 농담도 아니고 굉장히 강조해서 한 말인데 그 말을 믿고 만약에 24만 7천 표 차이가 났다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러나 저러나 장모님이 지금 감옥에 갔다는 건 사법부로부터 단죄를 일단 받은 겁니다. 예. 사실 굉장히 책임지고 사죄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저는 국민들 굉장히 지금 마음이 안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 찍은 분이나 안 찍었던 분이나 일국의 대통령의 장모가 옥살이를 하는데 좋아하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이렇게 일변 강경도로 몰아붙여서 그야말로 치킨 게임처럼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것인지 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예. 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사법적인 어떤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건 이제 실제 영장이 청구되고 그게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다 떠나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 재판에 넘어가는 것은 불구속 상태로라도 얼마든지 기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건 재판 가서 볼 일이고 다만 이제 검찰께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이 시간까지 끌고 왔다면 저는 그냥 전공법으로 가라. 네. 이 혐의를 실제 입증할 자신이 있다면 영장 청구해라. 그리고 한 다음에 판단을 받아봐라.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들이 이것도 지금 부당하다 싶어가지고 재판에 넘기고 싶다면 그러면 불구속 기소해라. 재판과 가지고 판단 받아보면 됩니다. 검찰도 네. 여러 가지를 좌고우면하면서 정치적 고려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뭐 노정열 선배님이나 다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혐의가 있어서 실제 검찰도 주장을 하는 거니까 네. 이런 혐의가 있어서 포착을 했고 마치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듯이 뭐 사람에 따라 꼬리를 물고 계좌를 이제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 어려운 수사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다 준비됐으니까 1년 6개월 만에 이 백현동 의혹을 들여다본다. 그것도 대장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이런 의혹들보다도 법률가들이 다 한 입을 모아 얘기하길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 수사인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해를 너무 받는 오래. 것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절인데 과거나 역사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었고 반국가 세력 또 공산 전체주의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들 보셨는지 민심의 온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전해주실까요? 네. 이것도 역시 한국전쟁 기념사에서라면 우리가 또 남침을 당해서 정말 제3차 세계대전에 가까운 민족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인을 지지해준 보수층을 향해서 신호로서 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8.15 광복절은 사실 우리가 빛을 본 날이고 일제 35년 압제로부터 해방된 날이기 때문에 희망을 주고 과거에 상처가 있다면 이것을 다시 들쑤시고 덧나게 할 것이 아니라 상처를 보듬는 게 저는 대통령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더군다나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선출직들이든 자기가 어떤 표로 얻었는지를 당선이 됐는지를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왜 발언했다고 보세요? 저는 이동관 후보를 엄청 지원한 것이 아닌가. 아, 그렇게? 거의 똑같습니다. 멘트가. 공산 전체주의 또 조작 선동 여론 네. 그다음에 허위 선동 이런 표현은 우리 이동관 후보께서 정작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건 국민들이 알 거라고 국민들한테 네, 답변을 그랬죠. 돌린 것처럼 이것을 이번 주에 있을 내일 있죠. 네. 우리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에 대한 완전히 전면 지원 사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는 내세울 수 없었던 내비칠 수 없었던 본인의 속내를 지금 1년 3개월 동안 아주 만방에 내세우고 있다. 네. 근데 과연 이것이 거의 3분의 1 가까이 되는 지점 그리고 잼버리가 이렇게 존버리처럼 돼버렸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네. 좀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 광복절 경축사를 들으면서. 네, 총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이제 여론조사 민심을 주로 이제 매일 모니터링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대통령께서는 뭐랄까 강단이 있다, 일관성이 있다 이런 거에 긍정 평가를 보면 이제 그 대목이 또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강단이 있는 거 좋은데 이게 이제 답정 논정이다. 답은 정해져 있고 눈치도 정말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3.1절 기념사 내지는 광복절 기념사를 포함해서 TPO에 맞지 않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지적을 이미 일찍이 받아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랄까요, 분열의 언어라든지 이게 이제 척결의 언어처럼 제가 받아들여져서 예. 뭐랄까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뭔가 다 내용을 다 수렴하게 만들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지금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네 하다가 마지막까지 듣다 보면 결국에는 공산 전체주의가 튀어나오고 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는 어떻게 맞닿아 있는 거지? 아무리 들여봐도 글쎄 뭔가 잘 해석이 되지 않고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가 광복절 기념사 자리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께서 뭐랄까 이제 참모진들의 조언을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걸 초고를 만들어주는 참모들이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예. 이쯤 되니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세계관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바꾸시지 않을 거라는 측면에서는 예. 참 대통령께서 일관성이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민심의 온도 얘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광복절 경축식 직후에 윤 대통령 이제 부친이 별세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했더라고요. 네.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궁금한데 또 한미일 정상회의 앞두고 또 특별히 나눈 얘기가 있었을지 한번 MB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시길래 아마 그래도 상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기애애할 수는 없던 것이고요. 그리고 전 현직 대통령들 간에 그래도 국가의 중요한 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윤 대통령 지금까지 했던 대로 좌고 위만하지 말고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이동관 후보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제가 해봤어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정말 끝이다. 지금까지 온 그 관성 그대로 이거는 정말 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국정에 임할 때는 첫째도 실용, 둘째도 실용.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한미일 이 정상회담도 잘하시고 아무튼 다시 한번 영면을 기원합니다. 박수. 네. 이 정도로 하시지 않으셨을까. 실용주의 외교를 당부해 주신 걸로 예.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오늘 출국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이번 정상회의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가변적인 협력이었는데 이걸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제 간다. 질적인 변화를 꾀한다.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번 삼국 정상회의 어떻게들 보고 계신지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이제 방향은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일 어떤 협의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이제 방향은 정해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협의체의 성격 이런 걸 이제 강도로 우리가 규정을 한다면 그 강도는 얼마나 이제 포괄적으로 내지는 얼마나 넓게 이렇게 좀 정해질 것이냐 그런 게 이제 관심이 쏠리는데 저도 이제 오늘 방송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그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과 이 원칙이라는 건 무엇인가라고 이제 대충 좀 찾아봤더니 김태호 차장이 설명했던 이제 공동의 가치, 규범, 평화 이런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들이 이제 주로 담겨 있는데 구조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협의체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이제 문서화하는 내용이 아마도 될 것 같고요. 예.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 캠프 데이비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손자 데이비드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요 많은 이제 그런 외교 사안들이 처리가 됐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스라엘 총리하고 이집트 대통령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8년에 이제 다리를 놔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으로 평화와 네. 번영의 메시지를 이제 그 안에 담는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유사한 한미일 협의체의 성격을 띤 그런 공동 뭐 선언 내지는 그런 협의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뭐 예상해 봅니다. 역사적인 장소긴 합니다. 네네. 사실 근데 우리가 6.25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의 이름으로 왔고 실제 우리 해방되고 나서도 3년간 미 군정의 3년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이 관계는 아마 지구상에는 200개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밀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김태효 안보 1실장이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70년 가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진보 정부라 그래서 미국과 그럼 사이가 안 좋았냐? 그렇지 네. 않습니다. 예. 예.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미국과는 한미 우호 방위 조약 때문에 네. 양쪽에 불가피한 굉장히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개입이 되게 돼 있고요. 예. 더군다나 우리가 핵 전력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네. 저는 다만 한 가지 자꾸 이렇게 군사 동맹 쪽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경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지금 톱10 정도로 살면 우리도 이제 과거에 OECD에 겨우 들어갔고 어떻게 하면 이 국격을 또 국제 경쟁력을 하루하루 높이느냐에 신경 썼던 때가 아니라 이번에 K-팝으로 그래도 마무리 짓지 않았습니까?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를 응원하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네. 전 세계인들이 BTS 보고 있고 지금 블랙핑크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단단한 문화예술만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상식이 있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의 저력을 지금 인정하고 있거든요. 무슨 네. 말씀이냐? 이 당당한 문화예술 강국으로서의 발언권을 조금 더 행사하셔야 됩니다. 뭐 IAEA라든가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우리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다 가서 투자를 하는데 결국 우리에게는 줄 것처럼 제스처만 취하고 결국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돌아온 건 뭐냐. 아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하셨던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야지. 아직도 우리는 핵무기가 없어. 결국에는 미국한테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한테 당할 거야. 이 70년 전의 생각은 맞습니다만 이걸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그라데이션이라고 요새 많이 쓰죠. 노래도 예. 있지만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걸 가져와야지. 아까 3.1 삼각동맹은 70년 동안 있었던 얘기예요. 사실은. 네. 사실 하나하나만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 걸 얻어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예.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오염수 얘기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것도 가장 지렛대를 쓸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예. 미국의 일각 체제 하에 그 밑에 일본이 있고 미국의 구상으로서는 그 맨 밑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큼 이익을 담당하는 만큼 도대체가 명분이 좋잖아요. 지구촌에서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도 핵 발전소가 폭발하면 바다에 그럼 언제든지 이렇게 찔끔찔끔 버려도 되는 것이냐라고 되묻을 수 있는 정도의 네. 조금 자신감을 갖고 우리 국력을 믿고 우리 문화 강국임을 믿고 발언을 확실히 선명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미국은 이미 사실상 지지 입장을 오염수 밝혔어요. 방류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네. 밝혔기 때문에 뭐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어떤 의제로 등장한다 이런 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 대통령실 관계자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듯이 일본 측과 이 오염수 문제를 상의할 그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문제에 논의하지 한일 않겠다라고. 정상회담에서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안 한다고 얘기했고요. 저는 뭐 기회를 틈타 이제 제 그 지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과학을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학을 언급하시는 분들께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해서 100%다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0.001%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이나 인체 위험성이 있을 시에는 국가가 그걸 나서서 그 가능성이 만약에라도 단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를 통해서 혹은 그 수산물을 통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할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단 제 마음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처음부터 내세웠어야 됐는데 후쿠시마 방류는 일본의 행정상이고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일본이 러시아와 갈등을 일으켰던 런던 협약을 떠올려봐라. 당신들도 그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반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런던 협약까지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왜 우리는 반기를 들면 안 되는 거에 대한 뭐랄까 상식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보고요. 모순적인 태도를 일본에게 제기해서 응답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주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한미일 협의와 관련돼서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평화 번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이제 노정열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협의 모델을 정례화하는 것은 그냥 만나가지고 얘기 나는 거니까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군사 훈련을 만약에 정례화하는 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게 지금 아직 뭐 전체적으로 발표가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얘기가 들리기로는 아마도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정례화해서 동북아 쪽에서 훈련을 하게 된다면 이게 동아시아가 이제 어떤 뭐랄까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는 다르게 어떤 화약고가 되는 거에 찬성표를 던지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네. 우려가 기존에 있어 왔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글쎄요 군사훈련 정례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안보협력체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에는 전 동의를 합니다만 이 군사협력이나 군사훈련이 실제 벌어진다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여가지고 예. 그 부분을 좀 우려점으로 짚고 싶습니다. 네.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에디터님 전해주실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이거 근데 유튜브라서 다 읽어도 되는 거. 겠죠? 네, 그렇습니다. 8월 17일에 이제 나왔던 MBS 전국지표 조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긍정 38, 부정 54%로 나타났고요. 지난 조사 대비 긍정이 1%포인트 상승, 부정은 동률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나왔습니다. 16일입니다. 여론조사꽃의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4.1%, 네. 부정평가가 62.1%로 집계됐고요. 그리고 리얼미터는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6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해서 네. 38.3%, 부정평가는 59%, 0.3%포인트 낮아졌지만 네. 매우 잘못함이 또 과반을 넘었다고 하고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것들을 점을 찍어가지고 선을 만들어서 저는 이제 보통 추세를 보는 편인데 예. 35대 65, 30대 70 이제 평균을 내리자면 좋게 잡았을 때 긍정평가가 35, 나쁘다는 부정평가가 65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의 평균이 그렇습니다. 네. 나쁘게 보면 부정이 30, 부정이 70, 긍정이 30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40%를 넘어가지 않고 30%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이것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 질문이 필요한데 그건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뭐 박스권에 gat혀 있다고 총평해 주셨는데 노정열 방송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긍정이 부정의 절반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지금 올해 8월 달이면 벌써 하반기가 꽤 지나가고 있다. 네. 그리고 거의 아마 제 기억으로는 1년 3개월 동안에 40% 넘은 적이 2번인가 3번인가 딱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마의 40%대인데 바로 엊그저께 광복정 경축사에서 뜬금없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리고 제 입에 담기에는 굉장히 좀 외람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민운동을 하거나 인권운동을 하신 분들을 거짓말로 선동하고 반체제 세력으로 이렇게 몰았기 때문에 한국과 세력이라고 했죠. 이것은 사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런 정신으로 일본에 대해서 평화 번영을 위해서 실제 일본과 한국이 당면한 문제를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 정도의 약간 두루뭉술하지만 실제 외교라는 게 두루뭉술한 가운데서 하나하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겠다면 저는 오히려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는 40%를 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 가운데 있는 중도표라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양쪽에 실망한 나머지. 그런데 왜 이렇게 광복절 경축사에서마저도 정말 공산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몇십 년 전에 공산주의 자본주의 대결하던 시절에 이념 대결적 용어식들이거든요. 네. 차라리 공산을 빼고 뭐 전체주의라고 하면 또 한번 약간 유연화가 된 겁니다만 예. 아예 드러내놓고 공산이란 말을 꺼냈다는 얘기는 사실 이동관 후보가 작정을 하고 예. 자기 편을 안고 가겠다고 한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인사청문회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양쪽 다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래도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확폭이라는 이슈는 간단치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그러나 오늘도 또 거의 1년 남은 방통위 말고도 실제적인 그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있습니다. 예.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정현주 전 KBS 사장도 당연히 이 정부 들어서 눈에 가시였겠죠. 예. 오늘 이제 재가를 했습니다. 사임을 하는 걸로. 네. 거의 1년을 남은 사람을. 그래서 내일 사실 아주 양쪽 진영에 봐라 우리가 거의 전쟁 상태다. 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과연 이 심신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또 여기까지 왔으면 사실 이제 거둘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농담 삼아 MB께서 하신 말씀으로 했지만 예.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하지 않고 한 게 지금 15명이 넘습니다. 예. 하물며 이동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경축사를 통해서 전면 지원을 했는데 카드를 거두겠습니까? 네. 뭐 산술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그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부동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케이스는 워낙에 많아서 그 15명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얼마나 많고 적은 건지는 저희가 뭐 사실 이 자리에 따지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동관 후보자가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는가. 한국 주식 종목 같은 겁니다. 이미 선반영이 돼가지고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다. 임명 강행하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국회에서도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이제 앞서서 이제 장윤선 기자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자료를 지금 안 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원활하게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하루만 버티면 사실은 버티기만 하더라도 그 임명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건 선반영이 된 거고요. 예. 다만 제가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 위험한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나의 집단과 외부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이른바 이제 갈라치기 전략을 택하게 되면 당분간은 뭔가 자기 울타리를 만드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그런 서적 내용인데 근데 네. 절대 다수의 마음을 얻기는 역부족이 될 거거든요. 장기전으로 봤을 땐 대형 선거 같은 거를 치를 때 항상 패배하곤 했습니다. 이걸 이제 포퓰리즘 정치에 대해서 강조하는 책의 내용인데 이제 이런 대목들을 대통령께서 조금 과감하게 수용을 하셔서 중도로서의 확장성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번 총선은 좀 어려울 것이라는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게 대통령께서 지금 언급하신 3대 개혁 기억나십니까? 네. 노동개혁 그리고 뭐 교육개혁 하나 더 있었는데 연금 연금 개혁. 개혁이 있었죠. 근데 이런 개혁 과제들을 뭘까 좀 지지부진하거든요.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정치에 골몰하시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리 대통령 잘한다고 박수 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장성을 가져가야 하는 중도층 차원에서는 사실 보여준 게 없다라는 이 따가운 비판을 수용하셔야 되거든요. 예. 수용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사실 답보 상태 내지는 미래가 없을 것이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심은 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